네, 2년 2개월 만에 코스피 장중 2200선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장 막판 힘겹게 상승의 힘을 보태면서 다행히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시장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상황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뭐 이제 강달러를 넘어 이제 킹달러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하락 요인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하기 전에 시간대 바뀌었잖아요. 뭐 네.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세요. 그래서 제가 2시 40분에 하다가 이제 당분간 3시 한 40분에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얘기를 많이 못해서 조금 시장 얘기를 좀 넉넉하게 해드리려고 우리 또 너무 급하게 진행하셨는데 제가 장 끝난 이유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좀 하려고 생각하고요. 질문 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요약하자면 좀 부정적인 그쵸? 부분이 많다.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점검해 달라 이런 얘기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75bp는 시장이 반영이 된 것 같다. 그쵸. 그리고 100bp를 하게 되면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FMC 끝나고 나서 문의는 75bp를 했어요. 근데 점도표를 다 포함시키면 예. 100bp 이상 매수, 그러니까 인상한 경우가 똑같죠. 왜냐하면 원래는 예전에는 이번에 75bp하고 50bp하고 50bp 한다. 11월, 12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점도표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11월 달에 또 75bp.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높았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00pp를 이제 인상한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왔죠, 아래로.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정도만 나왔으면 한 5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FMC의 긴축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더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그 FMC의 결과 발표 날 때는 한 14포인트밖에 안 떨어졌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9월 수출 증가율이 발표가 됐어요. 예. 대표님, 9월 달 수출 증가율은 10월 1일 날 발표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10월 1일 날 발표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21일, 22일 동안에 9월 1일에서 20일 동안에 그 잠정치를 발표를 해요. 미리. 예. 근데 보면 지난번에 5.4가 역대 최저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얼마 찍었어요? 1.8. 1.8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9월 30일까지 봐야 정확한 오치가 있는데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한다 하더라도 2.8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저점보다 더 떨어졌죠. 그러네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조베이스를 고려해서 이거고요. 조베이스 고려 안 하면 마이너스 8.7이에요. 근데 오늘 그렇게 반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요거 딱 발표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40포인트가 떨어지더라고요. 예. 왜 그랬을까를 보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수출 증가율이 좀 좋으면 우리나라가 성장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수출 증가율이 떨어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금리는 올려야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는 4.7이고 4.5고 우리는 지금 2.5니까 1포인트를 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성장이 안 되는 나라에서 금리를 올리면 성장은 더 안 좋죠. 그러면 환율은 더 올라가죠. 이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60포인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좀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좀 심하게 떨어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긴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수출 증가율 발표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그리고 환율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애틀란타 연원의 GDP 나우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번에 아마 미국의 GDP 발표가 날 건데 비슷해요. 예. 예전에는 이게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보면 9월 1일 날 2.6, 9월 15일 날 0.5, 9월 20일 날 0.3 계속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 전망도 계속 하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률이 안 좋은데 저렇게 공격적으로 긴축을 했을 경우에는 예. 좀 부담스럽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킹달러 유지되고 있잖아요. 원화, 엔화, 파운드화, 어제 파운드화까지. 맞아요. 급락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셀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이번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금융투자의 인버스 속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근데 원래 많이 떨어지면 인버스를 했던 애들이 이익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익신을 안 하죠. 그러니까요. 계속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인버스는
1,000억 정도, 예. 지난번에 한 200억 정도에서 800억 정도. 예. 근데 인버스 텍스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보면 아직은 또 상방이 좀 막혀 있는 답답한 시장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오늘 보니까 증권사에서 2,000선도 붕괴가 될 거고 1,900선까지도 전망하는 곳이 나왔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네. 이 달러, 원 달러만, 그러니까 오늘 달러가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한 9원 정도 떨어졌는데 킹 달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 달러 인덱스만 꺾여버리면 오히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 2,100이나 2,200 정도에서 아마 저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그냥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 초저평가 구간이에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달러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평가돼 있어요. 예. 이 통화라는 거는 항상 이게 어떤 비정상적인 강세가 되면 그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래 못 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달러는 엔화 대비, 원화 대비, 그리고 심지어는 파운드화 대비, 유로화 대비해서도 굉장히 고평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약 해결되면 우리는 다시 바뀔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달러가 언제 꺾이느냐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유가 떨어졌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CPI 얘기할 때, 예. 코어 얘기할 때, 핵심할 때, 맞습니다. 렌트비 요거 아마 조만간 떨어질 거라고 했죠. 근데 예. 이번에 그 FMC의 기자회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죠? 파월이 어떤 얘기를 예. 했는가 하면 주택 시장은 좀 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중앙은행장이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타겟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건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어제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처음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어제 보니까요. 예. 이게 부동산 전문회사의 코스타그룹에서 나왔는데 8월 미국 아파트 임차료가 전달 대비 0.1% 하락했는데 이게 예. 2020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다음 자료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가 지금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제가 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3.928이잖아요. 예, 4%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보통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라는 거는 시장 금리고 요 10년물하고 연동되는 게 뭔지 아세요? 모기지 금리입니다. 무기지금리요. 예. 미국의 모기지 금리. 근데 보세요. 10년물하고 2년물은 플러스 0.4까지 벌어졌는데 실제 10년물하고 3년물은 플러스로 더 벌어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심각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잘 마이너스가 안 돼요. 또 하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페드가 그렇게 강력한 긴축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주택 시장이 좀 빠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10년 금리가 3.928이 올라갔어요. 주택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어쩌면 페드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주택 가격 하락을 떨어지게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부러.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코어에 들어가 있는 렌트비가 떨어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는 대기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기지 금리를 내가 임대를 해서 근데 모기지 금리를 빌렸을 거 아니에요. 10년으로. 근데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 임대하는 사람들한테 그 임대를 올려요. 예. 근데 나중에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리면 살 사람이 없으면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흐름에 보면 파월 의장이 이번에 FOMC에서 얘기했던 거고 두 가지 스탠스인데 경기를 좀 둔화시켜서 수요를 좀 약화시켜서 인플레이션 꺾고 그다음에 예.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서 렌트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예.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면 굉장히 호재죠. 왜 물가를 다 끌어내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볼 것도 없어요. 한 3개월, 6개월 뒤엔 굉장히 긍정적이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어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이 미국 시장에서 이 풋옵션 계약이 금융위기 이후에 뭐 최대 규모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하방을 열어둬야 될 네. 필요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의 상품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만기가 다 24년, 25년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이 되지만 근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소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좀 신용 등급이 낮은 형태의 미국의 금융 예. 그 채권이나 이 회사채 같은 것들이 만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제가 볼 땐 그건 조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되게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상대적으로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요. 그리고 여기서 재정정책도 쓸 수가 없어요. 어제 영국의 감세 정책 쓰다가 맞습니다. 펀드를 폭락한 거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원화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원화가 약할 때는 감세 정책이나 뭐 재정책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주택담보 시장이 대부분 다 변동금리인데 미국은 예. 다 고정금리. 그러니까 단순히 풋옵션 하나만 보면 변동성 요인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금융 시스템도 안정화돼 있죠. 예. 그다음에 좀 채권,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들도 만기가 다 2024년, 2025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시장 대표님께서는 2100선까지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최악의 경우에. 최하가 네.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집에,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보면서 어떻게 예.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성장주를 물려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주가 올라오려면 제가 볼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3.5% 이하는 떨어져야 떨어져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월 의장이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주택 시장을 가격을 빼서 렌트비를 낮출 예. 거라는 걸 무언에 암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택 시장의 모기지 금리와 연동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쉽게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주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더라도 주도주는 쉽지 않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은 좀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오면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아마 종목 차별화 장세가 내년까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비용을 관리하면서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들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얘기할 때 재무가 안 좋거나 실적이 안 좋아서 이자 예. 비용도 감당 못하는 기업들은 빨리 정리해야 돼요. 내년에 큰일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있는 것들은 별로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방산주 같은. 방산주 같은 왜냐하면 거. 그거는 이제 겨울에 되면 전쟁이 어떤 종목을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래의 이익을 땡겨서 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거는 그쵸. 굉장히 계속, 오랫동안. 그쵸.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쪽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하는 업종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성장주나 IT 섹터는 어떻게 갑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팝니까 지금? 그쵸. 가지고 계시면 파실 거예요? 못 팔죠. 못 팔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기술적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문제는 예. 뭐냐면 이거는 3.5 이하까지 떨어지기까지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월 의장이 FOMC에서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택 시장의 가격이 하락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이거 쉽게 안 빠진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성장주는 기술적 반등 이외에는 모멘텀이 없다. 예. 그러니까 종목 개척 해라. 이렇게 제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봤습니다.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